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은 오늘 하루 많이 애썼을지도 몰라요. 불을 조금 낮추고 눈을 천천히 감아보세요. 오늘 밤 우리는 프랑스에 오래전 그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만나게 될 거예요. 중세 유럽의 파도 위에서 복수의 깃발을 휘날렸던 한 여인에 관한 것입니다. 때는 14세기 유럽 대륙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1337년부터 1453년까지 무려 117년 동안 이어진 백년 전쟁, 잉글랜드의 플랜테저넷 가문과 프랑스의 발로아 가문, 두 왕가는 서로 다른 혈통을 내세우며 5대에 걸쳐 왕위를 놓고 싸웠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양국은 저마다 수많은 동맹을 끌어들였고 중세에 화려했던 기사도 문화는 정점에 올랐다가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긴 전쟁은 두 나라 백성들의 가슴 속에 민족이라는 새로운 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프랑스 서부 노르망디와 맞닿은 브르타뉴 반도도 이 경랑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독자적인 공국이었던 브르타뉴는 1341년부터 1364년까지 치열한 왕위 계승 전쟁을 겪게 됩니다. 프랑스 왕의 이복 동생인 샤를 드 블로아를 지지하는 귀족들과 잉글랜드의 후원을 받는 장 드 몽포르를 따르는 이들로 나뉘어 피를 흘렸죠. 바로 이 혼란의 시대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잔 드 클리송.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따라갈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잔은 1300년 브르타뉴 해협 근처 노르망디 국경 지방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귀족 가문의 딸들이 그러했듯 그녀도 12살의 어린 나이에 첫 결혼을 하게 됩니다. 브르타뉴의 유력한 영주와 맺어진 정략 결혼이었죠. 중세시대 여성 귀족의 삶은 정해진 궤도 위를 달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혼인으로 운명이 결정되고 가문의 지위와 재산을 이어받는 동시에 전쟁터에서 가족을 잃는 일도 일상이었습니다. 잔은 4번의 결혼을 거치며 귀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자식들을 낳고 키우며 영지를 관리하고 남편들이 전쟁터로 떠날 때마다 성을 지켰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귀족 부인의 삶이었죠.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강인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브르타뉴 해협의 거친 바람을 맞으며 자란 자는 어려서부터 말을 타고 영지를 관리하고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편들이 전쟁에 나간 동안 성을 지키는 일은 여성 귀족들의 중요한 역할이었으니까요. 1341년 브르타뉴 왕위 계승 전쟁이 폭발했을 때 잔의 남편 올리비에 드 클리송은 샤를 드 블로아 편에 서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브르타뉴 귀족들이 그러했듯 올리비에도 프랑스 왕실과의 오랜 인연을 저버릴 수 없었던 것이죠. 잔은 남편을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그것이 귀족의 의무였고 그녀가 평생 해온 일이었습니다. 성에 남아 아이들을 돌보고 남편의 귀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잔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전쟁 초기 올리비에는 불운하게도 잉글랜드군에게 포로로 잡히고 맙니다. 당시에는 귀족 포로를 잡으면 몸값을 받고 풀어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전쟁도 일종의 거래였던 셈이죠. 잔은 남편의 몸값을 마련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던 중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고 포로 교환을 통해 올리비에는 브르타뉴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잉글랜드 측이 올리비에의 몸값으로 터무니없이 큰 금액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궁정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비에가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 잉글랜드와 무언가 거래를 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반역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이죠. 프랑스 왕 필리프 6세의 귀에도 이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전쟁이 한창인 시기 왕은 의심스러운 귀족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본보기가 필요했습니다. 잔은 불안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귀족 부인일 뿐이었고 왕실의 정체에 개입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343년 8월 2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프랑스 왕 필리프 6세의 명령으로 올리비에가 반역죄로 파리의 슐레텐 감옥에서 공개 참수형을 당한 것입니다. 올리비에의 시신은 파리 거리에 매달려 형벌의 본보기가 되었고 그의 머리는 브루타뉴의 낭트 성문 위에 꽂혔습니다. 당대 귀족들에게 경고를 보내기 위한 잔혹한 조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자네 심정이 어떠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남편을 잃은 슬픔도 컸지만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이것이 명백한 정치적 음모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올리비에는 억울하게 죽은 것입니다. 반역의 증거도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고 변호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비겁한 살인일 뿐이야. 정의는 어디에 있는 거지? 자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중세의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울고 기도하고 남편의 영지와 재산을 정리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자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곧 다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뜨겁고 검은 복수의 불꽃으로 말입니다. 자는 맹세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그리고 자신이 낳은 아이들을 위해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프랑스가 내 남편을 죽였다. 그렇다면 나도 프랑스를 죽이겠어.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을 이끌어갈 주체는 오직 잔 자신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전환점이었습니다. 평범한 귀족 부인 잔드클리송이 역사에 이름을 남길 브루타뉴의 암사자로 변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잔드클리송은 가만히 앉아 눈물만 흘리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행동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요.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수에는 돈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힘이 필요했습니다. 자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의 성 클리송을 비롯해 자신과 남편의 모든 영지를 팔아치운 것입니다. 귀족으로서 누렸던 모든 것,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모두 처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과부가 재산을 지키지 않고 팔아버린다니요. 하지만 잔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그녀는 무려 3척의 배를 구입했습니다. 전함이었습니다. 이제 잔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잉글랜드 왕실로 향했습니다. 프랑스의 적인 잉글랜드, 그곳에서 합법적으로 프랑스를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죠. 잔은 잉글랜드 왕실로부터 사랍선장 자격을 얻어냅니다. 사랍선장이란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 적국의 배를 공격할 수 있는 일종의 합법적 해적이었습니다. 이제 잔은 합법적으로 복수할 수 있는 권한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잔의 배는 평범한 사랍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배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꾸몄습니다. 선체는 불길처럼 새까맣게 칠해졌고 돛은 핏빛처럼 붉게 물들여졌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배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밤에 이 배들이 나타나면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검은 선체가 어둠 속에 녹아들고 붉은 돛만이 달빛에 반사되어 마치 피를 흘리는 유령선처럼 보였으니까요. 자는 자신의 함대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나의 복수. 그 이름에는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타협도 용서도 없었습니다. 자는 선원들을 모았습니다. 브루타뉴의 뱃사람들,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이들, 프랑스 왕실의 원한을 품은 사람들이 그녀의 깃발 아래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는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프랑스 선박만을 공격한다. 프랑스의 배, 프랑스의 병사, 프랑스의 귀족들, 그들이 우리의 표적이다. 1343년 가을, 검은 돛과 붉은 돛대가 서쪽 수평선 위로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프랑스의 상선이었습니다. 브루타뉴 해협을 지나던 무역선이 잔의 함대와 마주쳤습니다. 전투는 일방적이었습니다. 잔의 선원들은 훈련된 전사들이었고 무엇보다 복수심에 불타 있었습니다. 상선은 순식간에 납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네의 냉혹한 규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선원들을 전원 갑판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차례대로 처형했습니다. 단 한 명만 남기고요. 마지막 남은 그 한 사람에게 잔이 말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서 전하거라. 잔드 클리송이 복수를 시작했다고. 내 남편을 죽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살아남은 선원은 공포에 떨며 작은 보트에 실려 바다로 내보내졌습니다. 그는 메신저였습니다. 프랑스 왕실의 잔드 클리송의 복수를 전하는 공포의 전령이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다. 한 척, 두 척, 세 척. 프랑스 선박들이 차례로 잔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상선만이 아니었습니다. 군함도 보급선도 심지어 귀족들이 타고 있는 호화로운 배들도 예외 없이 공격당했습니다. 잔의 방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선원, 전원 처형 단 한 명만 살려서 메시지 전달. 이 패턴이 반복될수록 공포는 커져갔습니다. 브르타뉴 연안을 항해하는 프랑스 선박들은 이제 떨며 바다로 나갔습니다. 검은 돛이 보이면 도망치려 했지만 잔의 함대는 빨랐습니다. 때로는 해안 마을도 공격했습니다. 프랑스 귀족들의 성이 있는 해안가에 상륙해서 약탈하고 불태웠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분노에 찬 사자떼가 몰려드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브르타뉴의 암사자. 암사자는 사냥을 주도하는 존재입니다. 무리를 이끌고 먹잇감을 추적하고 결코 놓치지 않는 포식자. 잔드 클리송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1346년 무렵 잔드 클리송의 이름은 프랑스 전역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겁줄 때에도 착하지 않으면 암사자가 온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왕실은 골치를 앓았습니다. 잔은 합법적인 산업선장이었기 때문에 국제법상 해적으로 처벌할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영리했습니다. 잉글랜드와 중립국의 배는 절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프랑스만을 노렸습니다. 함대를 보내 잔을 잡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잔은 브르타뉴 해협의 복잡한 지형을 훤히 꿰뚫고 있었고 어디에 숨어야 하는지 어디서 기습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함대는 마치 유령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수십 척의 프랑스 선박이 가라앉았습니다. 수백 명의 선원들이 차가운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한 명의 생존자가 공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잔드 클리송이 보낸다. 하지만 복수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346년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프로방스 해안을 순찰하던 잔의 기함이 프랑스 함대의 매복에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측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대규모 함대로 잔의 배를 포위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날 잔의 배에 두 아들도 함께 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편 올리비에와의 사이에서 낳은 올리비에 5세와 기욤이었습니다. 잔은 아들들을 전사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함께할 전사로요. 두 아들은 이미 여러 번 어머니와 함께 바다로 나갔고 전투에도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프랑스 함대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잔의 기함은 포위되어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격렬한 백병전이 벌어졌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 비명, 함성이 뒤섞였습니다. 갑판은 피로 물들었고 돛대가 부러지고 선체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잔은 아들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회를 버려 바다로 뛰어들어. 결국 기함은 격침되었습니다. 거대한 배가 기울며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세 사람이 뛰어들었습니다. 잔과 두 아들. 그들은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주위와 기한은 가혹했습니다. 어린 기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15살의 소녀는 어머니의 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기욤이 숨을 거뒀습니다. 잔의 품 안에서 차가운 바다 한가운데서 기욤 기욤아. 잔은 아들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바다로 나온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바다에 묻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복수의 대가였습니다. 자는 아들의 시신을 바다에 띄워 보내야 했습니다. 두 팔로 꼭 안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놓아야 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잔과 올리비의 옷에는 정말 겨우 구조되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지나가던 어선이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기욤의 죽음은 잔을 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회복 후 잔은 다시 바다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더 교활하게, 더 잔인하게. 살아남은 아들 올리비의 옷에는 어머니 곁에서 복수를 계속했습니다. 동생의 죽음을 목격한 청년은 어머니만큼이나 프랑스를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잔의 전술은 진화했습니다. 더 이상 정면 대결하지 않았습니다. 기습과 후퇴, 분산과 집중을 반복하며 프랑스 함대를 교란했습니다. 그녀는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을 대신하여, 죽은 아들을 대신하여 계속 싸웠습니다. 1347년, 1348년, 1349년. 세월이 흘러도 검은 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1348년,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프랑스와 잉글랜드 양국 모두 전쟁을 계속할 여력이 줄어들었습니다. 브루타뉴 왕위 계승 전쟁도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양측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잔의 복수도 13년째를 맞이했습니다. 1356년 무렵 전투의 소용돌이가 점차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50대 중반에 접어든 자는 더 이상 젊은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바다의 추위와 거친 생활이 그녀의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전쟁의 판세가 바뀌면서 잔에게도 새로운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브루타뉴 공국 내에서도 세력관계가 변했고 잔은 입장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영국의 지원을 받는 편에서 활동했습니다. 1350년대 중반, 잔은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월터 벤틀리 경,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3세의 부장군이었던 그는 브루타뉴 지역에서 영국군을 지휘하며 명성을 떨치던 인물이었습니다. 월터는 잔의 명성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브루타뉴의 암사자, 복수의 여전사, 그는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전쟁터에서 함께 싸운 동지로서의 인연이 시작되었고 그것은 점차 다른 감정으로 변해갔습니다. 잔은 월터와 결혼하여 네 번째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략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동반자로서의 결합이었습니다. 월터와 함께 잔은 브루타뉴 반도의 작은 항구 도시 앙랭에 있는 성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잔은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성벽에 서서 그녀는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남편 올리비에의 죽음으로 시작된 복수의 길, 13년 동안 바다를 누비며 흘린 피, 그리고 잃어버린 것들. 굽이치는 서해의 바다를 바라보며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결국 사랑했던 모든 것보다 복수를 더 강하게 사랑했구나. 하지만 이제 이 칼을 내려놓을 때가 온 것 같아. 한때 복수심으로 불타오르던 잔의 눈빛은 이제 세월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검은 돛을 휘날리던 배들은 항구에 정박해 있었고 붉은 깃발은 바람에 발해가고 있었습니다. 월터는 잔을 이해했습니다. 그 역시 오랜 전쟁으로 지친 전사였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조용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자는 아들 올리비에 오스에게도 평화를 권했습니다. 이제 그만 싸우자. 우리는 충분히 복수했어. 네 아버지도 네 동생도 이제는 편히 쉬기를 바라실 거야. 하지만 복수가 남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여전히 악몽을 꾸었습니다. 바다에 가라앉는 배들, 비명소리, 그리고 차가운 바닷속에서 숨을 거둔 아들 기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한 일이 옳았을까? 자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쉽지 않았습니다. 1359년 12월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월터가 병상에 누웠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상한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는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한때 함께 전장을 누볐던 동지, 말년의 동반자가 천천히 숨을 거두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어요. 월터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자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수의 길을 걸으며 흘린 눈물과는 다른 진심 어린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월터가 세상을 떠난 후 자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성벽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검은 돛을 단 배들이 항구에 정박한 채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의 복수여, 이제 끝일까? 자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1359년 겨울 잔드 클리송도 이승과 작별을 고했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랜 세월 바다에서의 거친 생활이 그녀의 몸을 망가뜨렸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저 삶의 무게에 지쳐 스스로 놓아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무덤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녀가 어디에 묻혔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입니다. 잔드 클리송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수의 불씨를 완전히 끄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비극으로 치달을 때조차 용기와 기품을 잃지 않았습니다. 해적이었던 시절과 마찬가지로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냐고 묻는다면 말해줄게. 바로 당신들 때문이야. 마치 세상을 향해 되묻는 듯한 자네 목소리가 눈물겨운 강풍에 실려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브르타뉴의 암사자 잔드 클리송. 그녀는 이렇게 수십 년간 절정과 나락을 넘나들며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했습니다. 한 여인이 귀족 부인에서 복수의 해적으로, 그리고 다시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 그것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의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은 한 인간의 투쟁이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려 했던 한 여성의 도전이었습니다. 중세시대의 여성들은 대부분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정략 결혼을 하고 남편의 뜻을 따르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자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억울하게 죽었을 때 그녀는 울며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칼을 들었습니다. 배를 몰았습니다. 바다를 지배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잃었고 평화로운 삶을 잃었고 어쩌면 영혼의 일부도 잃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오직 자신만의 길을. 그녀의 이야기는 밤바다의 파도처럼 격렬했지만 결국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해역을 누비던 그 검은 돛은 영원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낭트 시내에는 그녀를 기리는 거리가 남아있습니다. 잔 라 코르세르의 거리, 해적잔의 거리라는 뜻입니다. 용서와 복수가 공존했던 한 여인, 사랑과 증오 사이에서 흔들렸던 한 인간, 약자였지만 강자가 되기를 선택했던 한 전사, 그것이 잔드 클리송입니다. 14세기 바다 위에서 검은 돛을 휘날리며 복수를 외쳤던 여인, 브르타뉴의 암사자. 그녀의 이야기는 지금도 파도 소리에 실려 전해집니다. 정의가 없다면 내가 정의가 되겠다. 잔이 남긴 이 말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이들의 가슴에 울림을 줍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억압합니다. 때로는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약하고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잔드 클리송의 이야기는 말합니다. 한 사람의 의지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포기하지 않는 한 패배는 없다고, 그리고 때로는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물론 그 길은 험난합니다. 많은 것을 치러야 합니다. 잔처럼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간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존경하니까요.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4세기 브르타뉴의 파도 위에서 복수의 깃발을 휘날렸던 한 여인의 삶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잔드 클리송, 브르타뉴의 암사자. 그녀는 과부가 아니라 전사로 살기를 선택했고 희생자가 아니라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복수를 넘어 평화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녀의 검은 돛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잔의 용기를 기억하며 편안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좋은 밤 되세요.